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막 전자 전이하면서 에너지 흡수 방출하는 거라든지 전자기파에 관한 내용들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빅뱅 메인 흐름에 연결되는 친구는 아니고 이제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뱅 우주론 메인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이 빅뱅 우주론 과정에서 먼저 커다란 흐름을 먼저 조금 잡을 거야. 이게 책에 있는 순서보다는 이제 먼저 전체적인 큰 흐름 먼저 좀 잡고 갈 건데,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과 다른 점, 빅뱅은 애초에 빅뱅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폭발, 큰 폭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어느 한 점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질량들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얘네가 빵 하고 폭발하게 된 게 빅뱅 우주론의 상황이야. 상황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원래 터지게 되면 얘가 주변으로 어떻게 돼? 멀리 날아가게 되잖아. 그렇게 현재도 멀리 날아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 빅뱅 우주론의 상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을 하는 게 어떤 거냐? 중심부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으로 촥 날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가 되는 게 빅뱅이 처음에 빅뱅 우주론은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요.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그와 동시에 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밀도가 감소하면 이 밀도랑 같이 움직이는 게 온도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온도도 차근차근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빅뱅 과정을 먼저 조금 연표 같은 걸로 좀 보게 되면은 먼저 제일 처음 빅뱅이 빵 터졌죠.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가 3분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가 38만 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특히 고등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을 만들 때 옆에 틀린 오답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틀린 오답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막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걸 끄집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거를 오답으로 끌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38만 년 물어보는데 3분 시리즈 거 정보 들고 오고 3분 시리즈 물어보는데 38만 년 거 정보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쓱 끌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잘 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게 세 가지야. 3분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한 덩어리 있고 3분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고 38만 년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덩어리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언급이 됐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순간에도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되는 게 빅뱅이 딱 터졌을 때, 현재 우리는 빅뱅이 터졌을 때를 1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딱 시작을 했어. 그럼 이게 단어 뉘앙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빅뱅 직후에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직후라는 단어가 일단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 빅뱅과 동시에 물질이 탄생했다. 이거는 아니야. 빅뱅 하면서 물질이 탄생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를 언급을 하는 게 빅뱅 직후인데 요 직후에서 직후가 정말 빅뱅 딱 터지고 0.00000001초 약간 요런 느낌이야. 빅뱅 직후라는 의미가 빅뱅이 터지자마자를 의미하는 순간인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한다 해서 밥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내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칫솔을 꽂는 건 아니잖아. 한 조금 텀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직후를 이해할 때 그런 텀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후는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음과 동시에 칫솔을 꽂는. 그래서 바로 양치질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정도 시간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직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이후 잠시 뒤에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기본 입자는요, 쿼크와 전자예요. 그래서 이 쿼크와 전자를 보고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처음 탄생한 입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잠시 뒤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생성된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와 전자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가 시간 텀이 이제 짧아? 시간이 아주 약간 지난 거야. 근데 아주 약간이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텀이 어떻게 되냐? 쿼크들이 뭉칩니다. 쿼크 3개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게 돼요. 쿼크 3개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양성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쿼크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걸 훨씬 더 먼저 발견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가 중성이니까 전기적 성질이 0이겠죠. 양성자를 플러스 1, 중성자를 0이라고 잡아놓고 이대로 좀 오랫동안 쓰고 있던 거야. 왜? 양성자랑 중성자가 쪼개질지 몰랐거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후에서 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쪼개지는 것 같아. 양성자랑 중성자를 쿼크라는 거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쿼크라는 하위 개념에서 위쿼크, 업쿼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쿼크, 얘는 다운 쿼크라고 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전하량이 이제 정수로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업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쿼크들 3개가 뭉치는데 양성자의 경우에는 3개가 합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짜리인 업쿼크가 2개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인 다운 쿼크가 하나가 들어가는 상황. 중성자의 경우에는 3개가 뭉쳐서 플러스 3분의 2짜리인 업쿼크가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인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국에 뭐 하나만 다른 거야? 업쿼크랑 다운쿼크 종류 하나씩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초창기에, 초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서로 자유롭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얘들아, 요거 필기를 있잖아. 지금 내가 이제 주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완전 처음 할 때 이것저것 TMI 다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맞게 조금 압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맨 뒷장에 적어줄까? 맨 뒷장에 적어주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으려나? 하여튼 너무 막 큼직큼직하게만 쓰지는 말아주세요. 칠판을 그래도 한 5판에서 6판은 써야 될 거야. 칠판은 대여섯 판은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너무 크지는 않게, 그러니까 한 5판, 6판 정도? 제일 좋은 거는 요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가지고, 제일 좋은 A 상태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 하나, 둘, 셋 개를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꼭 선을 긋거나 하지 말고 너네가 가상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내용을 좀 적어줍시다. 여기가 첫 번째 요 덩어리입니다. 요 덩어리. 빅뱅 이후에 3분이 되기 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요 덩어리인 거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초반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변환이 자유로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초반에는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학교에서 혹시 역학적 시스템 하는 데 있니? 없죠? 그쵸? 역학적 시스템만 안 하면 됩니다. 통합과학 2 하는 데는 없죠? 그쵸? 통합과학 1에서 역학적 시스템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평일로 좀 옮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러서 하자. 자, 왼쪽 거 냅두고 그 다음 거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 여기까지만 지우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양성자의 변환이 자유로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변화가 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저 마무리된 건 하세요.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의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해보잖아. 양성자랑 중성자의 실제 질량.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를 조금 봐야 돼. 화학 파트에서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을 다르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 파트를 할 때는 양성자랑 중성자 질량이 진짜 조금 다르거든. 그 진짜 조금 다른 거를 고려를 합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아주 약간 질량이 다른 거를 고려를 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이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중성자의 질량이 아주 조금 더 무거워. 근데 아주 조금 더 무거워봤자 막 0.1%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2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거냐.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핵반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핵반응이 일어나는 근원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질량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누가 더 무겁냐?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큰 거야. 에너지도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반응은 에너지가 많은 거에서 에너지가 조그만 걸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고요. 반대로 양성자랑 중성자에서 가는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우주가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자유로웠다고 했잖아. 변환이 자유로웠던 거는 우주가 에너지가 풍부해서야. 우주가 에너지를 많으면 방출하는 반응과 흡수하는 반응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왜 우리가 열을 방출해야 되면은 뜨거워야지 열 방출이 잘 될까? 다시 내가 열을 방출할 거야. 열을 방출하는 곳이 뜨거워야지 방출이 잘 될까? 차가워야지 방출이 잘 될까? 열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 에어컨이거든요. 왜? 에어컨 안에는 시원하잖아, 키면은. 밖에는 에어컨 실외기 있죠. 거기서 뭐 나와? 뜨거운 바람 나오지 않아? 그치?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와. 근데 이게 있다? 만약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되게 뜨거운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 그럼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해.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보면은 아파트에 실외기실, 그 베란다에 실외기실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 거기 여름에 창문 열어놔야 돼. 그 실외기실 창문 이렇게 막 열리게 돼 있던데 우리 집 아파트도 창문을 안 열잖아. 실외기실 창문을 안 열면은 거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합니다. 정확히는 전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창문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에어컨이 그냥 바깥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막 그 은박지 같은 거 위에 덮어놓거나 빛 반사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주변이 차가우면 좋아.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내가 에너지를 저기서 뺏어와야 되는데 뜨거워야지 좋은 거지. 차가우면 흡수할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처음에는 방출 흡수가 자유로웠다고 했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요.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출은 잘 일어나거든요. 에너지 방출은 일어나는데 흡수는 안 일어나게 돼, 잘.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양성자는 증가하고요. 중성자가 조금씩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쵸? 요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시 한번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를 따졌을 때 얘네가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기가 이제 3분 포인트가 됩니다. 3분 포인트가 되면은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까지로 변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요 3분 포인트가 뭐 하는 시간이냐? 3분이 되면은요, 헬륨의 원자 핵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핵이라는 단어야. 원자 핵은 전자가 없는 깡 양성자 중성자 핵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중성자 하나가 있는 상황이잖아. 한 세트 더 그려볼 거야. 7개의 중성자 하나. 이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10억 켈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2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가 뭉쳐서 얘가 헬륨의 원자 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는 하나가 그대로 수소의 원자 핵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수소 원자 핵과 헬륨의 원자 핵이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아니, 양성자가 얘가 수소 원자핵이야,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훨씬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분이 지나서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들어지고 난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는 얼마가 떨어지게 되냐면은 3대1이 되고요. 맞나요? 안 맞아요. 12대1이에요. 미안해. 12대1이 되고. 질량비를 따지게 되면은요, 헬륨 하나랑 수소 하나랑 질량비가 1대4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딱 1대4는 아닙니다만, 대충 1대4 정도 되니까 12대4가 되어서 질량비가 3대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포인트가 뭐냐면은, 7대1도 있고요, 비율이. 12대1도 있고요, 3대1도 있어. 비율이 여러 가지가 나와. 여러 가지 비율의 주인을 잘 찾아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요게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3분 시리즈인 거야, 3분 시리즈. 내용 정리해 줍시다. 두 번째 필기예요. 자, 다시 이어서. 요렇게 3분 시리즈야. 그래서 3분 시리즈가 이제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10억 켈빈으로 추정하고요. 이때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헬륨의 원자 핵을 지금 만들었잖아? 더 이상 못 만들어. 왜?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중성자가 필요하잖아. 그쵸? 만들려면 중성자가 필요한데 이때 중성자 다 갖다 썼고요. 추가적으로 중성자가 만들어지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깁니다. 다만,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과정에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이때 완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가모프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가모프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를 3대1이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했나 봐. 근데 지금 당연하게도 우주에 존재하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스펙트럼 분석하는 과정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첫 번째 증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고요. 내용 좀 연결이 되나요? 근데 굳이 질량비까지 뽑은 이유는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개수의 비가 아니라 질량의 비로 얻을 수 있거든. 왜? 우리 그때 그 선의 두께 있잖아. 선의 두께 가지고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게 3분 시리즈야. 3분 시리즈일 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3대1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소랑 헬륨을 갖다가
이제 나머지 원소들, 빅뱅 우주론 과정에서는 수소랑 헬륨 원소들만 형성이 되고요. 나머지 원소들, 리베붕, 탄젤산, 플레 이런 애들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또 따로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소 헬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일부 수소 헬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무거운 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소랑 헬륨이에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질량이 수소랑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소랑 헬륨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목성도 수소, 헬륨, 메테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고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포인트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38만 년 후에요. 근데 이 38만 년 시리즈가 가기 전에 이렇게 분기점을 한번 해볼게. 요때가 딱 38만 년 이후야. 앞에가 빅뱅 이후 3분이었고요. 지금이 38만 년 후인데 이 38만 년이 되기 전에 우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플러스를 가지는 수소의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서 있는 헬륨의 원자핵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누가 있냐?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전자들은 원자핵에 붙어 있지가 않아. 자, 이거 우리 앞에 원소들 스펙트럼 분석할 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자에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정확히는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먹습니다. 이렇게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먹어서 도망가 버려. 이거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지금 우리 원소 주기율표 1층에 2개, 2층에 8개 했었잖아. 그렇게 얌전히 붙어 있는 거를 바닥 상태,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멀리 도망가 버린 것을 들뜬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아니, 우주가 이때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우주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전자들도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전자들이 다 도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가? 38만 년이 되기 이전까지. 근데 38만 년이 됐어?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밖에 나갔던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가 언제? 3000켈빈 38만 년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를 원자가 생성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를 가지는 양성자들 주변으로요, 전자들이 들어와서 우주가 조금 정리가 됩니다. 왼쪽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헬륨은 전자를 2개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동시에 하나가 빛이 있어. 빛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는 또 플라즈마 상태가 이런 상태야. 플라즈마 하면 느낌이 막 에너지가 엄청 많이 있는 상태잖아. 입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어져 있는 거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입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어져 있는 거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돼 있는데, 이런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빛들이 진행을 하다가 어디를 자꾸 맞고 튕겨나가서 뿌엽니다. 그래서 이때 우주는요, 불투명한 우주야.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조금 정리가 되니까 직진을 할 수, 이제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빛이 자유로워지고요, 투명한 우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로워진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자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년이 되면은 원자가 형성이 되고요. 온도는 3000켈빈이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우주 배경 복사는 얘는요, 어떤 거냐면은 먼저 복사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야.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에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전달이 되는 게 전도, 액체나 기체의 흐름으로 전달이 되는 게 대류, 마지막에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걸 복사라고 하고요. 이런 복사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리고 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것도, 아니 형광등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하면 좀 제일 적당하긴 하겠다. 그래서 태양빛 쬐고 있으면은 뜨거워지는 게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복사에 대해서 약간 조금 대략적인 거고, 복사라는 게 어떤 거냐? 물질을, 온도를 가진 모든 입자는 현재 자신의 온도에 맞는 형태의 전자기파를 내뿜고 있어. 현재 우리도 전자기파 내뿜고 있어, 없어? 내뿜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적외선 형태의 전자기파를 내뿜습니다. 그 적외선 형태가 어떤 거냐? 아니, 우리 체온계질 때 이마에다가 띡 되면 나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거가 이렇게 막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되잖아, 체온이.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감지하게 되는 거거든. 적외선 형태의 전자기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관찰을 한 건데, 우주 모든 전역에 이런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이 돌아다니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진원지,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쪽을 보고 있으면 세게 되고 반대로 돌면 약하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우주 모든 방향으로 돌려봤는데 거의 균일해. 항상 관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의 첫 번째, 우주 모든 방향에서 있고요. 우주 모든 방향에서 존재하고, 두 번째, 3켈빈짜리의 복사 파장이야. 3켈빈은요, 온도로 따지게 되면은, 섭씨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주의 온도가 그냥 따지고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주 공간에 우주복 없이 떨어지면은, 공기가 없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산소 때문에 추워가지고 죽습니다. 온도가 엄청 낮아요. 온도가 엄청 낮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게 거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고요. 거의 균일하다 라고 써요. 이 거의 균일하다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별의 진화 쪽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우주 배경 복사가 저쪽 어디냐, 우리가 그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되게 결정적인 증거여서 이제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건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 나오게 되는 건데, 38만 년 이후, 이때 우주는요 3000켈빈이었잖아. 이때 나온 우주 배경 복사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쳐봐. 한 파장, 두 파장 그렸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우주가 어떻게 됐어? 조금 더 팽창해져 있죠. 그쵸? 그래서 현재는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 있는 상태야. 여기에 있는 파장이 우주에 따라서 우주가 이따시만큼 커지니까 여기에 있는 파장도 덩달아서 커집니다. 어떻게? 한 파장, 두 파장. 조금 더 높이는 올려야 될까? 잠깐만, 높이, 진폭은 똑같이 하는 게 맞을 거. 진폭도 변화가 있게 하는 거 맞겠는데? 잠깐만. 한 파장, 두 파장.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파장도 같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설명을 할 때 풍선 같은 풍선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잖아. 내가 풍선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풍선을 부는 거야. 그럼 풍선에 있는 그림이 커지겠죠. 그쵸? 그렇잖아. 유빈이가 곰돌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곰돌이 티셔츠를 내가 입어. 곰돌이가 커질 거 아니야. 괜찮아. 곰돌이가 커지겠지.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린 그림인데 뒤쪽에 가면은 커진다고요, 파장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파장이 더 길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원초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전보다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게, 안 까먹겠지? 이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고, 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식이 들어가. E는 HF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F 람다라는 식이 있어. E가 해당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H는 상수예요.
F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는요, 너네가 알다시피 일정합니다. F가 진동수고요, 람다가 파장이야. 자, 그럼 봐봐.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진동수가 작아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은 둘의 곱의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페이지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걸로 끝나긴 하겠네. 지금 내가 이거 나눠서 할 거를 자꾸 내가 연결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한 판만 더 쓰면 되는 거니까 한 판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거면 다 되겠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스펙트럼 관련해가지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1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나머지인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올바른 이론이지 않을까. 조금 더 올바른 이론, 올바르다는 거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맞는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